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박석근 작가의 남자를 빌려드립니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흥미롭죠? 뜻밖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는 이 도시를 한 마리의 하이에나처럼 떠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감상은 버리고 언제 나타날지 모를 먹잇감을 찾기 위해 야광처럼 눈을 번득여야 한다. 이부자리 잠자리에서 자본 게, 음식다운 음식을 먹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까마득하다. 오늘도 일거리를 기다린다. 일거리가 없으면 한대짬을 자야 한다. 한대짬으로 겨울을 나기는 힘들다. 나는 칼바람 부는 겨울을 지하도에서 잘 견뎌냈다. 그곳에서는 행인들이 시계였다.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면 아침이고 발걸음이 느려지면 점심이며 다시 지하도가 분주해지면 저녁이었다. 지난 초봄, 그곳에서 함께 잠을 자던 합죽 영감이 점심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았다. 움푹 들어간 입과 볼탓에 그런 별명이 붙은 노인이었다. 신문지를 들췄을 때 영감은 입을 벌린 채 잠들어 있었다. 아랫니 한 개만 간신히 붙은 입에 들숨도 날숨도 감지되지 않았다. 영감, 영감? 영감님. 영감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장작개비처럼 뻣뻣했다. 금세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왼손으로 영감의 머리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턱을 밀어 입을 닫았다. 입은 닫혔다가 저절로 열렸고 다시 닫혔다가 열리기를 반복했다. 나는 구경꾼의 휴대전화로 지하도에 방치된 주검이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그리고 역 앞 광장 한쪽의 밥차에서 점심을 배급받아 먹은 뒤 거처를 옮겼다. 내 인생은 한때 양지였으나 지금은 햇빛 한 점 스며들지 않는 음지이다. 어느 날 사람들이 나를 슬슬 피하는 이유를 주차장에서 깨달았다. 똥차 옆에 고급차가 주차되는 법은 없다. 함부로 굴러다니는 똥차는 다른 차에 흠집을 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도시민들은 본능적으로 하이에나를 알아보고 경계하는 것이다. 세상 인심이란 게 원래 그런 것이어서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일도 없다.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금을 긋고 어디에 발을 디딜지 번민했다. 문득 더 이상 잃을 것도 불행해질 것도 없으며 본래부터 빈손으로 온 인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고 촘촘한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웠다. 하이에나의 자유는 생각보다 달콤했다. 일이 없을 때는 하루 중 대부분을 PC방에서 온라인 바둑을 두며 일감을 기다린다. 시간을 죽이기에 바둑만큼 좋은 오락은 없다. 내게 일감을 주는 사장의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심지어 성별도 몰랐다. 휴대전화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분명 남자였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사장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어조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듯했고 따라서 그에게 지시를 내린 사장이 여자일 수도 있으며 그게 아니라면 그런 척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장의 정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일감이다. 나는 그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일을 마친 후에는 일의 난이도와 강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
내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고비가 전부다. 일감을 주는 사장은 나에게 어떤 보상 행위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꾸로 내가 그에게 매달 회비를 지불한다. 매달 회비를 내야만 정회원 자격이 유지되고 그래야만 일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사장은 나 같은 하이에나들에게 일감을 던져주는 소개업자다. 그런데 소개하는 일감의 종류가 좀 남달랐다. 그는 사람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물건처럼 다른 사람에게 대여되고 고객은 물건처럼 나를 쓴다. 이 서비스의 고객이 되려면 먼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준 회원 자격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물건처럼 대여되는 사람은 정회원이고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은 준회원이다. 사업 초창기에 사장은 인부를 소개해드립니다 라는 문구로 광고를 했으나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남자를 빌려드립니다 라는 문구로 광고가 나가자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접속했고 그중 10여 명이 전화를 하거나 주문란에 메모를 남겼다. 여기에 고무된 사장은 사업을 확장하여 사이트를 하나 더 개설하고 여자를 빌려드립니다 라는 문구로 광고를 냈다. 반응은 남자를 빌려드립니다와 비슷했다. 현재 하루 평균 10건 안팎의 계약이 성사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오랜만에 만만찮은 대국 상대를 만났다. 상대방도 나처럼 담배 연기 자욱한 PC방에서 바둑판이 띄워진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을 것이다. 사람처럼 바둑에도 급소가 있다. 격투기에서 급소를 맞은 선수는 곧바로 단말마 같은 비명과 함께 쓰러진다. 그러나 바둑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자리가 급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면 적은 바로 전의를 상실하고 백기를 들거나 죽음을 자초하는 일전을 불사한다. 나는 상대방의 의표를 정확히 찔렀다. 순간 적은 움찔하며 전열을 가다듬는다. 고수의 솜씨긴 하지만 급소를 공격당한 적은 지금 비틀거리며 피를 흘리고 있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적의 숨통을 겨냥한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박힌 목덜미에서 붉은 피가 비친다. 나는 달콤한 피맛을 보며 어서 적의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린다. 바늘구멍에 댐이 허물어지듯 바둑돌 한 점에 오늘의 승패는 완연히 갈렸다. 이윽고 적은 백기를 든다. 오늘 전적은 10전 6승 4패. 그다지 나쁘지 않은 전적이다. 온라인 바둑 대국 사이트를 빠져나온 후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점검한다. 주로 남자를 빌려 쓴 여자들의 사용 후기다. 지난 며칠간 나를 빌려간 사람들을 일일이 떠올린다. 그것은 채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개워내는 행위와 같다.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난다. 결혼식 하객이 되어 예식장에 앉았고 외물로 나온 병원에서 환자 노릇도 했다. 또 하마 같은 중년 여자에게 여성지를 읽어주었으며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는 여자의 안갚음 대상이 되어 매를 맞아주기도 했다. 그때 여자는 살살 때릴 테니 너무 겁내지 말아요 하고 말했다. 여자는 아파트 현관문을 걸어 잠근 뒤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하면서 나를 큰 방 구석으로 몰았다. 그리고 권투 장갑을 끼고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여자의 펀치는 간지러웠고 한편 그 행동이 어이없기도 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피식 웃고 말았다. 그러자 여자는 이것 봐라.
지금 웃음이 나온다 이거지?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우습게 보이냐고. 하고 악을 써대며 젖먹던 힘까지 다해 펀치를 날렸다. 어디서 불뚝 그런 힘이 생겨났는지 몇 대 맞자 정신이 얼얼해졌다. 나는 권투 선수처럼 방어 자세를 취했다. 안 되겠어. 팔을 못 쓰게 꽁꽁 묶어야겠어. 땀을 흘리며 여자가 말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수고비를 더블로 주면 될 거 아냐. 여자는 자기 제안에 내가 수락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듯 막무가내로 내 두 팔을 등 뒤로 비틀고는 청테이프로 손목을 칭칭 감았다. 꿇어앉아. 잘못했다고 빌어. 나는 노예처럼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나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자 여자는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내 얼굴을 샌드백 치듯 마구 쳤다. 금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입가에 피가 흘렀다. 일어나 새끼야. 나는 고개를 떨구며 아주 비굴한 모습으로 일어났다. 그러자 여자가 주방에서 과도를 가지고 왔다. 예기치 못한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다. 나는 뒷걸음질 쳤고 방구석에 다시 몰렸다. 여자와 나의 시선이 마주쳤다. 한순간 여자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그 살기면 남편을 난도질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눈에 힘을 주고 사지에 몰린 하이에나처럼 으르렁거리며 여자를 노려보았다. 그러자 여자는 움찔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톰슨 가젤처럼 온순해졌다. 홍채를 뒤덮은 증오의 핏발이 연민으로 풀어졌다. 과도를 든 여자가 내 등 뒤로 다가와 손목을 칭칭 감은 청테이프를 잘랐다. 피가 돌자 손이 저렸다. 이런 일 할 사람처럼 보이진 않는데 전에 뭐 했어요? 어려운 일을 할 때 주로 받는 질문이었다. 여자가 티슈 여러 장을 연달아 뽑아 건넸다. 나는 말없이 입가에 피를 닦았다. 여자는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렸고 잠시 후 김이 나는 커피잔을 거실 탁자에 올려놓았다. 나는 소파에 앉지 않았다. 내 의중을 알아차린 여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지갑을 들고 나왔다. 여자는 지갑 속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잡히는 대로 꺼냈다. 이거면 되겠죠? 여자가 던진 지폐가 탁자 위에 흩어졌다. 받기로 한 수고비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었다. 커피잔에서 한 가닥 김이 솟아오르고 나는 탁자 위에 흩어진 지폐를 꼼꼼히 챙겼다. 그날 여자에게 얻어맞은 턱을 어루만진다. 후기란에 나를 비난하는 글은 단 한 건도 없다. 고객들은 남자의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차없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고객이 그런 글을 올리면 당장 회원 관리에 반영되어 해당 남자에게 불이익이 뒤따른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러한 불이익을 단 한 차례도 당하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고객에게 최선을 다했다. PC방을 나와 거리에 섰다. 하늘과 빌딩의 공제선이 선명하고 온 도시가 오랜만에 피로 물든다. 하이에나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나는 편의점 파라솔 의자에 앉아 깡소주를 마시며 거리를 본다. 네온 사인 간판에 불이 들어오고 고가도로 가로등에도 불이 켜진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들이 3355 짝을 지어 유흥업소로 빨려 들어간다. 나는 광야의 하이에나처럼 울부짖고 싶다. 몸 안에서
우우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나는 파라솔 의자에서 일어난다. 알코올 기운은 이미 전신에 퍼졌다. 식당 쓰레기통을 뒤지던 도둑고양이가 나를 보자 흠칫 놀라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다. 욕망이 썩어가는 냄새가 바람결에 실려온다. 나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 질정 없이 걷는다. 명멸하는 불빛과 소음에 뒤섞인 여자의 웃음소리가 물처럼 흘러간다. 욕망이 썩어가는 냄새의 진원지에 닿았다. 진한 향수에 섞인 고기 썩은 내가 도처에 풍긴다. 도시 전체가 냄새를 풍긴다. 자정이 지나면서 서서히 피로가 몰려온다. 온라인 바둑대국에 신경을 집중해서 그런지 오늘은 좀 피곤하다. 24시간 불가마 종업원이 나를 알아본다. 그는 내가 하이에나라는 사실을 어쩌면 앓는지 모른다. 나는 옷을 입은 채 휴게실 안락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본다. 지구촌에는 오늘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부자와 가난뱅이,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그리고 자본과 반자본의 대립이 첨예하다. 나는 샤워와 입욕을 생략하고 숙면실로 향한다. 다락방 같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삐걱대는 통나무 계단을 밟아야 한다. 허리를 굽혀 굴속처럼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들어간다. 방 안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뒤 바닥에 나뒹구는 목침을 벤다. 휴대전화는 머리맡에 두어야 한다. 언제 일감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시커먼 거웃에 축 늘어진 성기를 드러낸 사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 나는 언제나 팬티와 러닝을 입은 채 잠들었다. 가볍게 코 고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한대잠을 잤던 지난 겨울이 생각난다. 해빙기에 숨을 거둔 합죽 영감의 주검은 화장되었거나 의과대학 실험실에서 해부용으로 쓰였을 것이다. 그때 가늘게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된 숨소리에 섞인 미미한 교성이다. 지층에 씨앗이 발아하여 새싹이 흙을 비집고 나오는 듯한 소리다. 나는 아내와의 섹스를 떠올렸다. 아내의 교성은 갸냘파서 마치 새소리와 같았다. 사정을 하고 된 숨이 잦아들었을 때 나는 아내에게 당신 그거 알아? 당신 애음은 꼭 새가 우는 것 같아. 하고 말했다. 그러면 아내는 내 하초에 묻은 애액을 티슈로 닦아주다 말고 몰라요. 하고 얼굴을 붉혔고 때로는 엉덩이를 꼬집기도 했다. 그녀는 지금 이 도시에 없다. 나를 버리고 작년에 딸아이와 함께 오빠가 사는 캐나다로 떠났다. 어찌된 일인지 교성이 그치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두 사내의 몸이 뱀처럼 서로 엉켜있다. 나는 모로 돌아눕는다. 하이에나는 잠자리를 가리지 않는다. 이튿날 사장의 부름을 받았다. 일감이 생긴 것이다. 사장은 이 일의 성격을 가정관리라고 했고 의뢰인 가정에 파견된 남자를 가정관리사라 명했다. 이러한 명칭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는 것으로 미루어 회사는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장은 이번 일감을 특별히 내게 맡기기로 결심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정회원 가운데 학벌이 가장 좋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것이다. 벌써 3번이나 퇴짜를 놨어요. 아무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가정관리사 일을 잘 해낼 거라는 믿음과 아울러 자신과 닷컴 몰래 회원과 따로 거래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었다. 기실 의뢰인과 가정관리사가 짬짬이 하면 사장으로서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알게 돼도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었다. 음성적인 거래가 만연하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연출될 터였다. 사장의 고민은 또 있었다. 회원들 간에 가정관리사를 빙자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심심찮게 들어왔다. 대리모를 보내줄 수 있느냐는 문의가 빈번했고 돈만 많이 주면 성관계 후 아기를 낳아주겠다는 회원도 있었다. 그 중에는 자신을 대학생이나 모델, 회사원이라고 신분을 떳떳하게 밝히는 경우도 많았다. 난자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일종의 광고인 셈이었다. 이런 글들이 게시판에 버젓이 올라오는 터라 사장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장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사장의 고민거리는 나하고 하등 상관이 없다. 나는 다만 사장으로부터 받은 일감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을 마친 뒤 돈을 받아 하이에나처럼 하루를 연명하면 그만이다. 의뢰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방문해도 좋을 시각을 물었다. 내일 오전 10시 집으로 오세요. 수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여자의 목소리는 사뭇 사무적이다. 나는 휴대전화 저 너머 전파가 닿는 곳을 상상한다. 여자의 주소는 이 도시 부유층이 모여 사는 아파트다. 내일은 일요일. 하이에나에게 평일과 주말의 구별은 없다. 오로지 하루만 있을 뿐이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한다. 방금 전 통화한 회원이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정문 맞은편에 체리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서 오늘 밤 9시에 봐요. 약속 장소와 시각이 변경되었다. 나는 그 이유를 짐작한다. 면담을 하고 마음에 차지 않으면 퇴짜를 놓기 위해서다. 낯선 남자를, 그것도 성에 차지 않는 남자를 집 안에 들여놓는다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나는 신중하고 까다로운 회원은 딱 질색이다. 벌써 3번씩이나 가정관리사를 되돌려 보냈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선택권은 내게 없다. 오늘따라 시간이 더디게 흐른다. 바둑 대국도 심드렁하기만 하다. 버스에서 내리자 초고층 아파트의 시멘트 냄새가 바람에 실려와 코에 훅 끼친다. 시멘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건 상가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지만 이상하게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다. 승강기에 오른다. 레스토랑 체리는 8층이다. 그러고 보니 나는 의뢰인의 얼굴을 모른다. 의뢰인 또한 내 얼굴을 모를 것이다. 그래도 의뢰인을 식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나는 회원의 이름을 안다. 레스토랑 입구에 깔린 붉은 카펫을 밟으며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간다.
먼저 피아노 선율이 나를 맞이한다. 나는 먹잇감을 살펴보는 하이에나의 눈으로 사방을 둘러본다. 쟁반을 든 여종업원이 다가와 손님을 찾으시나요? 하고 묻는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발걸음을 옮긴다. 창가 자리에서 야경을 바라보던 여자가 나를 쳐다본다. 저 여자가 맞다. 그건 직감이다. 나는 그리로 다가선다. 렌트 허즈본드 회원 맞습니까? 앉으세요. 여자가 건조하게 말한다. 통화 때와는 조금 다른 목소리다. 한순간 여자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친다. 눈동자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담겨 있다. 여자의 평상심은 흔들리고 있다. 폐경기는 아직 이른 듯하고 짧은 머리에 바지를 입은 것으로 미루어 일하는 여자다. 말없이 사람을 쳐다보는 게 취미인가 봐요. 이번엔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난 말 없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자는 가정관리사를 무슨 물건 취급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상관없는 일이다. 그녀는 지금 남자라는 물건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를 부른 것이다. 나는 지금 그녀 앞에 배달된 하이에나다. 어떻게 첫눈에 날 알아봤죠? 사모님이 절 찾는다는 걸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직감이라고요? 거참 신통하네요. 그건 그렇고 목소리가 참 좋으시군요. 여자는 건조한 웃음을 보인 뒤 계속 말을 이어나간다. 실례지만 몇 살이에요? 39입니다. 나보다 좀 아래니까 하대해도 괜찮겠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주걱거린다. 여자는 자신의 나이를 밝히지 않는다. 하기야 그건 인간에 대한 예의일 뿐 의무는 아니다. 더구나 하이에나에게 굳이 밝힐 이유는 없다. 여자는 세 종류가 있다. 남자 위에 군림하는 여자, 남자에게 복종하는 여자, 남자와 동등해지려는 여자가 그것이다. 이 여자는 첫 번째 유형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신원 조회하면 금세 알 수 있어요. 우리 오빠가 검사거든요. 여자는 나의 과거를 알고 싶어 한다. 그건 일단 내가 마음에 든다는 신호다. 뭐라 말을 좀 해봐요. 급하면서 한편 겁이 많은 성격이다. 나는 여자의 눈동자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여자는 아직 평상심을 되찾지 못했다. 이 일을 하기 전엔 직업이 뭐였어요? 나는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려다가 그만둔다. 대신 은행원이었습니다. 하고 짧게 말한다. 그러자 그녀는 탁자 위에 올려놓은 내 손으로 시선을 돌린다. 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눈치다. 손이 참 곱네요. 목소리도 좋고. 좋아요. 댁을 쓰겠어요. 내일 아침 10시에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 주소는 알죠?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빌딩 밖 도시의 야경이 물결친다. 여자는 6살 배기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아파트는 두 모녀가 살기에 너무 넓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집에는 남자가 해야 할 일이 널려 있다. 장롱은 방바닥과 수평이 맞지 않아 흔들거리고 벽에 걸릴 액자들이 못질을 기다리고 있다. 침대는 위치가 잘못 정해졌으며 다용도실의 세탁기는 타일 바닥과 수평이 맞지 않아 흔들리는 데다
냉온수 공급 호스도 수도꼭지에 연결되지 않았고 컴퓨터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가 따로 논다. 여자는 포장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원망하고 나는 여자의 남편처럼 성실하게 일한다. 하루의 일을 다 마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서둘러야 한다. 여자는 그런 나를 팔짱을 낀 채 바라보고 있다. 그러는 동안 아이는 제 방에서 레고 블록을 가지고 논다.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은 침대하고 세탁기만 하면 돼요. 여자가 인심을 쓴다. 나는 여자의 입가에 띈 미소의 의미를 가늠해 본다. 나를 로봇처럼 마음대로 조정하는 돈의 힘이 새삼 경이로운 건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가 깃든 건지 종잡을 수 없다. 서라운드 오디오에서 소나타가 흘러나온다. 여자는 집안의 문이란 문은 다 활짝 연다. 초가을 햇살과 바람이 베란다를 통해 스미듯 집 안으로 들어온다. 마치 음악이 바람과 햇살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듯하다. 커피 한잔 해요. 나는 여자의 말을 무시하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다용도실의 세탁기 호스를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위해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인다. 천천히 해도 된다니까요. 나는 코팅된 목장갑을 벗고 식탁 앞으로 다가선다. 마셔봐요. 카푸치노예요. 의자에 앉아 카푸치노를 한 모금 마신다. 문득 아이와 함께 캐나다로 떠난 아내가 떠오르다. 아내도 카푸치노를 즐겨 마셨다. 여자가 만든 카푸치노는 아내의 것보다 거품이 적은 반면에 맛은 옅다. 베란다를 통해 들어온 바람이 뒷덜미에 닿는 게 느껴진다. 맑은 피아노 선율이 거실로 들어온 햇빛과 어우러진다. 여자는 커피 맛과 음악을 즐기고 있다. 화장기 전혀 없는 눈가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하다. 나는 잠시 하이에나의 야성을 잃는다. 야성을 잃은 하이에나는 고양이와 다를 바가 없다. 아득한 기억의 심연에 갇혔던 행복이 수면으로 서서히 떠오른다. 아내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나는 방바닥에 누워 딸아이를 비행기 태운다. 비행기를 태우며 발가락으로 딸아이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힌다. 까르르 까르르. 이번엔 동물들의 낙원 아프리카로 갑니다. 붕붕. 딸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고무공처럼 통통 튄다. 다음 주 토요일에 아빠 참여 수업 있어요. 그날 유치원에서 애 아빠가 좀 되어줘야겠어요. 여자가 아이를 부른다. 제 방에서 잠옷바람으로 레고 블록을 쌓던 아이가 폴짝폴짝 뛰어나온다. 은희야, 아저씨한테 인사해. 아빠 참여 수업 때 아빠 할 거야. 아이가 멀뚱멀뚱 쳐다본다. 나는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살짝 잡아본다. 아이는 나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내 손에서 손을 뺀 아이가 다시 제 방으로 쪼르르 달려간다. 나는 카푸치노를 조금 남긴 채 십자 드라이버를 들고 의자에서 일어난다. 세탁기 드럼이 돌 때 몸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정밀하게 바닥과 수평을 맞춘 다음 침대를 옮기기 위해 안방으로 건너간다. 화장대 거울 앞에서 여자의 각종 화장품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여자의 화장품을 쳐다보는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친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기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하이에나가 자취를 감췄다.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때 여전히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여자가 묻는다. 나는 도움을 구한다. 여자가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온다. 여자와 나는 부부처럼 힘을 합해 침대를 옮긴다. 고급 침대라 여간 무거운 게 아니다. 여자는 침대가 창가에 놓이길 원한다. 힘을 쓰다가 우연히 시선이 마주친다. 목이 드러난 실크 블라우스 깃 안쪽으로 빗장뼈가 드러난다. 나는 전무덤 사이 깊은 골짜기의 어둠을 응시한다. 순간 잠시 자취를 감추었던 하이에나 한 마리가 나타나 내 안으로 쑥 들어온다. 하이에나의 눈빛을 감지했는지 여자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 나는 여자에게 다가서지 않는다. 대신 여자의 홍채가 욕정으로 이글거리기를 기다린다. 여자의 홍채에 미세한 변화가 일지만 마음과 몸이 움직일 만한 정도는 아니다. 아마 밤이었다면 상황이 지금과 많이 다를 것이다. 벽하고 붙어야 해요. 결국 침대는 창가 쪽 벽에 바투 붙어 자리를 잡았다. 다음 주 토요일 아빠 참여 수업에 대비해야 해요. 아이하고 친해져야죠. 오후 2시에 유치원에서 돌아오니까 미리 와서 기다릴 거 없이 그 시간에 맞춰 와서 아이와 놀아주세요. 일하는 아줌마에게 아이 사촌이라고 일러둘 테니까 알아서 처신하고요. 나는 여자의 명령대로 아이와 함께 레고블록 쌓기 놀이를 했다. 저녁이 되자 여자는 내게 흰색 편지봉투 한 장을 건넸다. 보수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바에서 바카디 잔술을 마셨다. 75도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뱃속을 활활 태웠다. 그때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일을 잘 마쳤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그는 다음부터는 일을 마치는 대로 먼저 전화를 걸라고 했다. 이튿날 여자의 아파트로 방문하자 아이는 유치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가정부가 나를 맞이한다. 차 한 잔 끓여드릴까요? 50줄에 든 뚱뚱한 여자다. 나는 여자가 즐겨 마시는 카푸치노를 달라고 말한다. 이 집에서 일한 지 오래됐나요? 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니까 올해로 7년째네요. 그 정도 횟수라면 이 집에 관해 모르는 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놓고 집주인의 신상을 물어볼 수는 없다. 가정부는 나와 여자를 친척 관계로 알고 있고 게다가 여자는 가정부가 모시는 상전이 아닌가. 대신 나는 장식장을 가득 채운 술병의 출처를 넌지시 묻는다.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외국에 출장 갔다 사온 것도 있고 그래요. 술도 마셔요? 아직 모르시나 본데 사모님은 술 없이 못 살아요. 그리고 가정부는 말실수라도 했다는 듯이 눈치를 보며 더 이상 입을 열지 않는다. 나는 카푸치노가 식어 빠질 때까지 천천히 마신다. 이윽고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온다. 아이는 가정부와 나를 본 척 만척하고 제 방으로 들어간다.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가정부는 집안의 상황을 여자에게 보고한다. 사모님이 대접 잘 하시네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가정부가 말한다.
어제에 이어 이 집에서 남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 방바닥과 수평이 맞지 않아 움직이는 장롱을 바로잡고 못질을 기다리는 액자를 벽에 건다. 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를 연결하고 부팅시킨다. 눈치 빠른 아이가 냉큼 다가와 컴퓨터를 차지한다. 아이가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는 동안 방으로 들어간다. 가정부는 그런 나의 행동에 무관심하다. 나는 새집 특유의 냄새 속에서 여자의 채취를 가려낸다. 화장실로 들어가 알 전구를 빼내고 조도가 높은 3파장 램프를 끼운다. 어두침침했던 화장실이 환해지자 세면 도구장 안에 가지런히 놓인 생리대가 눈에 띈다. 새가 그려진 상표다. 아내의 생리대도 그것이었다. 아내는 생리통이 심했다. 생리할 때 우울증까지 동반했다. 그러다 생리가 끝나면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 되면서 성욕이 일어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유혹했다. 오늘 뭐 먹고 싶어요? 귀지 파줄 테니 무릎에 누워봐요. 하는 말부터 샤워 후 몸에 향수를 살짝 뿌린다거나 누운 채 발가락으로 내 발바닥을 살살 간지럽히는 행동까지. 나는 세면 도구장 속에서 생리대를 하나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물끄러미 바라본다. 은희야, 컴퓨터 그만하고 피아노 가야지. 가정부의 목소리가 화장실까지 들려온다. 나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생리대를 제자리에 둔다. 아이는 가정부 말에 아랑곳 없이 게임에 흠뻑 빠져있다. 가정부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지만 아이는 여전히 막무가내다. 나는 가정부에게 자꾸 이러면 엄마한테 이를 거라고 말해보라 귀띔한다. 가정부는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얼굴로 아이에게 너 자꾸 이러면 아줌마가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하고 말한다. 그 말은 바로 효과를 낸다. 잠시 후 모니터에서 눈을 뗀 아이가 가정부와 함께 집을 나선다. 가정부는 아이를 학원 버스에 태워주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혼자 집에 남는다. 이런 상황을 여자는 예상치 못했단 말인가. 마음만 먹으면 감 나가는 물건을 훔쳐갈 수도 있다. 나는 베란다에서 가정부와 아이의 모습을 내려다본다.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떠나버린 딸은 저 아이보다 3살이 많다. 딸아이가 꼭 저만할 때 파산했고 구치소에 있는 동안 아내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내 곁을 떠났다. 아이를 태운 노란색 소형 버스가 점점 멀어진다. 아이들을 참 잘 다루시네요. 현관을 들어서며 가정부가 말한다. 엄마에게 이르라는 귀띔을 두고 하는 말이다. 딸아이는 내 말보다 엄마의 말을 무서워했다. 그래서 나는 딸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종종 그 방법을 써먹곤 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가정부는 저녁상을 차리자마자 퇴근했다. 거기까지가 가정부의 일인 듯 했다. 나는 여자의 남편처럼 아이의 아빠처럼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다. 식탁에 차려진 더운 밥을 먹어본 기억이 아득하다. 짧은 순간 안온함을 느꼈다. 주눅 들지 말고 진짜 남편처럼 굴어요.
여자의 주문은 쉬우면서도 어렵다. 여자가 다시 말한다. 우리 집에 필요한 사람은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진짜 남편처럼 구는 겁니까?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지금 당장 그만둬도 상관없어요. 식탁을 마주한 어른들의 대화가 무슨 내용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밥을 먹는다. 여자가 아이의 밥숟가락에 생선을 발라 얹어준다. 여자는 음식을 씹으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가 또 나를 넌지시 쳐다보며 미소 짓기도 한다. 마치 이 시간을 위해 나를 고용한 듯하다. 여자는 가장이 부재한 식사 시간이 언제나 불만이었을 것이다. 대역은 나 자신을 버리고 허무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다고 결손 과정이 완전해집니까? 나도 모르게 뱉은 말이 침묵을 깬다. 그러자 여자가 탁 하고 밥숟가락을 식탁에 놓는다. 벌써 임무를 잊었나요? 그렇다. 나는 지금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중이다. 좀 이따가 와인 한잔 해요. 식탁에 빈 그릇을 치우며 여자가 말한다. 여자의 자연스러운 어조에 하마터면 진짜 남편처럼 거 좋지 하고 답할 뻔했다. 요즘 일이 바쁜가요? 와인 한잔 하자는 제안에 가타부타 대답이 없자 여자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한다. 나는 여자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건 계약이다. 이곳저곳 다니느라 좀 바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번 주 토요일 아빠 참여 수업은 잊지 마요. 여자의 연기는 완벽하다. 너무 완벽해서 연기 같지 않았다. 날 대역이 아니라 실제 남편으로 여기는지도 모른다. 나 또한 그 순간만큼은 대역 인간이라는 생각을 떨쳐내고 싶다. 내 말 못 들었어요? 여자가 나를 보지 않은 채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말한다. 알고 있습니다. 여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아이를 달래고 씻겨서 재운다. 그런 여자의 모습에서 모성을 본다. 아내도 딸아이를 달래며 씻겨서 재웠다. 곤히 자는 딸아이를 깨워 양치질하게 하고 얼굴과 손발을 씻겼다. 나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등을 기댄 채 아이가 켜놓은 하루 종일 만화만 보여주는 채널을 멍하니 바라본다. 가장이라면 이럴 때 채널을 돌려 뉴스를 볼 것이다. 리모컨을 조작해 채널을 옮긴다. 치직거리며 화면이 바뀐다. 여자는 주방 앞에서 그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이리 와서 와인 한잔 해요. 여자는 식탁에 붉은 와인 한 병과 잔 2개, 그리고 치즈가 담긴 접시를 내려놓는다. 식탁으로 자리를 옮긴 나는 스크루로 코르크 마개를 딴다. 코르크 마개가 병에서 빠지며 펑 하고 경쾌한 소리를 낸다. 뒤이어 피같이 붉은 포도주가 각자의 유리잔에 채워진다. 잔이 가볍게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낸다. 나는 차라리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 싶다.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 지속되면 끝내 야성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야성의 상실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야성이 필요하다. 우리 진실게임 해요.
진실 게임이 뭔지 알죠? 입가로 가져갔던 잔을 내려놓으며 여자가 말한다. 아까와 달리 지금은 나를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어느새 나는 여자의 장난감이 되어버린다. 동물적 감각으로 그것을 느낀다. 왜 답이 없어요? 먼저 하십시오. 만약 거짓말을 할 경우엔 벌칙으로 오늘 수고비를 주지 않겠어요. 당신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엔 벌칙이 뭐죠? 말을 마치고 나는 상상한다. 청테이프로 여자의 입을 봉하고 두 손을 묶은 뒤 한꺼풀씩 옷을 벗겨낸다. 종당에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을 만든다. 그러고는 고환이 터질 듯이 꽉 찬 정액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여자의 자궁 속에 배설한다. 뒤이어 여자의 목덜미에 송곳니를 박아 숨통을 끊고 찢긴 살에 흐르는 피를 핥으며 타는 목을 축인다. 수고비를 2배로 드리겠어요. 어때요? 공평하죠? 좋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할게요. 나는 고개를 주걱거린다. 여자와 최근에 잠자리를 가진 게 언젠가요? 여자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도 오히려 당당하다. 기억 안 납니다. 1달, 2달, 아님 1년?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어머, 가여워라. 나는 여자의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결혼을 못했나 보군요. 아닙니다. 이혼했습니다. 사유가 뭐죠? 여자가 또다시 와인잔을 입으로 가져간다. 여자는 3종류가 있다. 남자 위에 군림하는 여자, 남자에게 복종하는 여자, 그리고 남자와 동등해지려는 여자가 그것이다. 이 여자는 자본의 힘으로 이 3가지를 다 시도할 것이다. 이혼 사유가 뭐죠? 여자가 대답을 재촉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사람 같아 보이진 않는데 무슨 죄를 지었죠? 여자가 눈을 크게 떴다. 고객 계좌에 예치된 돈을 임의로 빼내 선물 옵션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순간 수사관 앞에서 당한 모멸감이 고스란히 떠오른다. 장난 같은 진실 게임이 그때의 상황을 재현할 줄 미처 예상치 못했다. 저런 고객의 돈으로 머니 게임을 했군요.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묻는다. 재기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겠군요. 나는 수세에 몰렸다. 진실 게임이 어느새 신문으로 바뀐 것이다. 여자가 내 눈동자를 깊숙이 들여다본다. 보통 여자가 아니다. 나는 암사자의 공격에 상처 입은 수컷 하이에나처럼 방어 자세를 취한다. 이번엔 당신이 물어볼 차례예요. 나는 물을 마시듯 와인잔을 비운다. 여자가 내 잔과 자신의 잔에 차례로 와인을 채운 뒤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댄다. 이름이 뭡니까? 김은경이고 딸은 김은희예요. 계속하세요.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습니다. 나에 대해 물어볼 말이 그거밖에 없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여자가 깔깔대고 웃는다. 그 웃음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당신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닌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하이에나는 암사자를 공격할 수 없다. 약속대로 오늘 일당은 없어요. 불만 있어요?
암사자는 이제 하이에나를 고양이처럼 가지고 논다. 여자가 다시 깔깔거리며 웃는다. 와인에 취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아닌 게 아니라 와인병은 벌써 바닥이 보인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여자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진다. 나는 찜질방에 웅크려 하이에나처럼 상처 부위를 핥았다. 찜질방 어두컴컴한 수면실에서는 해가 떴는지 졌는지 알 수가 없다. 온탕과 탈의실에 걸린 시계로는 낮과 밤을 분간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찜질방을 들락거리고 12시는 낮일 수도 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몇 날 며칠이 흘러갔는지 모른다. 배고픔으로 시간의 흐름을 느낄 뿐이다. 머리맡에 놓아둔 휴대전화가 물방개처럼 버르적거린다. 그것이 없었다면 며칠 동안 계속 잠만 잤을 것이다. 사장이다. 그는 어째서 여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추궁한다. 그새 며칠이 지난 모양이었다. 나는 그날 수고비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 쪽에서 언제 오라는 말이 없었으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변명하지 마세요. 어쨌든 오후 2시에 지난번에 갔던 그 집으로 다시 가세요. 그 여성 회원님이 당신을 원해요. 나는 사장의 지시대로 오후 2시에 그 집을 방문하기 위해 찜질방을 나선다. 승강기를 탈 때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으나 건물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서자 불안감이 엄습한다. 약한 현기증이 인다. 오랜만에 본 거리는 다른 나라에 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생소하고 낯설다. 아무래도 잠을 너무 오랫동안 잤나 보다. 가정부가 평상시처럼 나를 맞이한다. 그녀는 요구하지도 않은 카푸치노를 친절하게 만들어준다. 나는 커피를 마시면서 집주인의 사촌 신분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자에 대해 묻는다. 물론 그날 밤 진실 게임에서 궁금한 것들을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그건 하이에나의 습성이 아니다. 가정부에게서 들은 여자의 과거는 이러하다. 여자가 이혼한 건 남편의 외도 탓이었다.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혼을 불사했다. 이혼한 남편은 몇 달 후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다. 이후 여자는 오로지 일밖에 몰랐다. 여자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의 임원이 되었다. 여성 임원의 탄생은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런 어느 날 여자는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날부터 여자는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 거의 매일 술에 취했고 성격 또한 괴팍스러워졌다. 외양은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나 내면은 하이에나로 변해버린 나와 별다를 게 없다. 그분을 잘 아십니까? 누구요? 사모님 전 남편 말이에요. 알다마다요. 말수가 적고 여자처럼 예쁘장하게 생긴 분이었죠. 그러고 보니 아저씨하고 좀 닮았네. 내 정신 좀 봐. 아저씨는 사모님하고 사촌간이지. 말 실수라도 한 듯이 가정부는 개면쩍어 한다. 나는 여자의 전 남편이 나를 닮았다는 말에 주목한다. 여자와 대면한 첫날 그녀는 여자처럼 고운 내 손을 유심히 보았다. 나를 만나기 전에 가정관리사를 3명이나 퇴짜 놓았고 원래 그렇게 말수가 없어요? 하고 물었다.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
가정부에게 내가 여자의 전 남편과 어디가 어떻게 닮았느냐고 묻고 싶지만 그만둔다. 그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성격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이 질문은 여자의 사촌이라는 신분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다. 그러나 가정부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 가정부는 이 말에 대답을 못한다. 못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물음에 대답하려면 추측과 추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이유를 알 것도 같다. 불현듯 여자가 치근해진다. 여자와 나는 동병상련이다. 그날 밤 여자는 평상시보다 좀 늦게 퇴근했다. 나는 그때까지 여자를 기다렸고 남편처럼 늠름하게 식탁에 앉았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아이의 장래에 대해 여자와 몇 마디 주고받았다. 여자는 아이가 장차 화가가 되었으면 하지만 그림에 재주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자는 여느 때처럼 컴퓨터 앞에 앉은 아이를 달래어 먹이고 씻겨서 재운다. 여자가 그러는 동안 나는 베란다로 나와 메마른 아파트 숲의 야경을 본다. 어서 아이가 잠들기를 바란다. 수면제가 있으면 먹이고 싶다. 그녀의 남편 역할이라면 어렵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 노릇 또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아이를 재운 여자가 베란다로 나와 말한다. 왜 나를 다시 불렀느냐고 묻고 싶지만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수고비를 주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 수고비 따윈 필요 없습니다. 네? 여자가 뜻밖이라는 표정을 짓는다. 남편 노릇,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잠시 내 아내 하이에나를 떠나보내기로 한다. 봉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호수에 물결이 일듯 여자의 표정에 변화가 인다. 안 돼요, 그건. 나는 왜 안 되느냐고 묻지 않는다. 어쨌거나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여자에게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을 꺼냈을 뿐이다. 이튿날부터 아이의 유치원에서 아빠 참여 수업이 있는 날까지 매일 그 집으로 출근했다. 마침내 토요일이 왔고 나는 교실 뒤편에서 유치아들의 앙증맞은 의자에 앉아 아이가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아이와 함께 고무 찰흙으로 기린과 자동차를 만들었다. 나는 아빠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여자도 그렇게 여겼다. 이제 아이는 아빠 없는 아이라고 놀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임무가 끝나자 여자는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았다. 나는 찜질방의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웅크려 상처를 핥았다.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다. 여자의 부름이 없는 동안 다른 일거리를 받았다. 서해안 섬으로 놀러가는 중년 여자의 파트너가 되어 유람선을 탔고 노래방에서 여자의 도우미가 되어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서도 언제 걸려올지 모를 여자의 전화를 기다리느라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애초에 휴대전화를 구입한 것은 사장에게서 일거리를 받기 위해서였다. 사장은 돈을 벌고 싶으면 휴대전화를 장만하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나는 여자의 전화를 받기 위해 그것을 가지고 다녔다. 어느 날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여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내게 연락했다. 나는 사장에게 여자의 호출을 알리지 않았다. 그런 접촉은 회원 약관에 어긋나는 방식이었다. 규정을 어기기는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여자는 주 닷새를 근무했다. 우리는 어린이 대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푸른 바다처럼 넓은 잔디밭 위에 돗자리를 펼쳤다. 거기에 앉아 여자가 준비해온 김밥을 먹었다. 아이가 다른 아이와 어울려 공놀이를 하는 동안 나는 과감하게 여자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여자는 잠시 놀라며 당황했으나 내 머리를 밀쳐내지는 않았다. 아주 짧은 순간 여자의 손이 내 이마에 닿았다. 하늘이 참 맑네요.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낙엽 서너 점이 투명한 하늘에서 잔디밭 위로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마로니의 주위에는 낙엽이 제법 쌓였다. 하지만 한낮은 아직 더웠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태양은 잘게 갈라졌다. 공을 가지고 노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푸른 하늘로 분수처럼 흩어졌다. 해가 설핏 기울어갈 무렵 대공원을 나온 우리는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았다. 영화를 고를 때 잠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여자와 나는 교육적인 면을 고려해 아이가 봐도 좋을 영화를 선택했다. 영화를 본 뒤에는 쇼핑몰로 가서 쇼핑을 했다. 여자는 내 옷이 너무 남루하다며 양복을 한 벌 사주었다. 잘 어울리네요. 몸에 딱 맞아서 수선이 필요 없겠어요. 그날 밤 그 양복을 입고 찜질방으로 돌아왔다. 양복을 걸친 하이에나가 탈이 실 거울에 보였다. 나는 옷을 벗지 않았다. 내 잠자리는 찜질방이 아니라 여자의 집이어야 했다. 아내와 자식이 있는 집이어야 했다. 나는 그 집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황토방 입구 벽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갔고 날은 밝아올 줄 몰랐다. 하이에나가 아침을 기다린다는 사실이 어처구니 없었지만 나는 운명에, 아니 감정에 순응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 이른 아침에 버스를 타고 여자의 집으로 갔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문 밖에 서서 집안을 상상했다. 지금쯤 여자는 분주히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선뜻 문을 열지 않은 것은 이렇게 아침에 찾아올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쯤 여자는 방범경을 통해 내 얼굴을 확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연거푸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기까지 10분쯤 걸린 것 같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러나 문을 연 여자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를 승강기 앞까지 데리고 갔다. 나는 아이를 보고 반가워하며 뭐라고 말하려 했으나 여자의 냉기 어린 태도 탓에 입을 다물었다. 여자와 아이는 승강기를 타고 내려갔다. 나는 여자의 집에 남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특수 보조키가 문을 스스로 잠갔기 때문이었다. 나는 승강기 앞에 우두커니 서서
어제와 다르게 돌변해버린 여자의 심기를 헤아렸다. 여자는 예정에 없던 나의 방문에 화가 난 것이다. 할 말이 있다니까요.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온 여자에게 나는 매달리듯 말했다. 여자는 내 말 따위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보조키 숫자판에 번호를 눌렀다. 비켜요. 문을 여는데 방해가 되는지 여자가 차갑게 말했다. 대체 왜 그래요? 몰라서 물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댁은 계약을 위반했어요. 난 당신 같은 사람 딱 질색이에요. 저리 비켜요. 여자가 나를 밀치고 현관으로 들어갔다. 나는 완력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을 부르겠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빨리 하고 나가요. 나는 숨을 골랐다. 준비했던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여자의 돌변한 태도 탓에 무슨 말을 준비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하기는 해야 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가정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식탁 위에 접시를 치우던 여자의 동작이 딱 멈추었다. 이봐요 아저씨, 제발 웃기는 소리 좀 작작 해요. 처지가 안 돼 보여서 좀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아예 주제를 망각했군. 여자는 대놓고 경멸했고 당황한 나는 급히 변명거리를 찾았다. 뭐가 잘못되기라도 했소? 방금 뭐라고 했나요? 이 가정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했나요? 그 말은 곧 나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말인가요? 여자가 나를 노려보며 높고 빠른 어조로 말했다. 네. 다 참 기가 막혀서 어딜 넘볼 데가 없어서 쓰레기 주제 감히. 순간 나는 수치심과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뒤이어 분노가 치밀었다. 분노에 비하면 수치심과 모멸감은 아주 잠깐이었다. 갈비뼈 안에 갇혀있다 튀어나온 하이에나가 비로소 제 세상을 만났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바닥에 쓰러진 여자의 사지가 축 늘어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손이 여자의 목을 누르고 있었다. 한순간 새까만 먹지 같은 어둠이 눈앞을 가렸고 나는 지구 밖으로 몸이 튕겨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